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끝난 월요일 아침인데요.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고 지금은 매우 날카로운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체감기온도 뚝 떨어졌으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이 그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는데요.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조국 수사 때문에 좌천된 것이고 권력의 사냥개가 아니다. 나는 돌직구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한동훈 검사장의 전격 인터뷰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지났지만 법조계 내에서 특히 법원 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사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문 어떤 내용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고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지난 연휴 때는 이게 안 됐었죠. 그런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부모님이 없고 형제들끼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기준이 뭐냐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쨌든 수도권도 학원, 독서실, PC방, 영업시간 제한 완전히 풀렸습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은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유용시설만 시간이 제한되고 모두가 다 풀립니다. 결혼 장례도 수도권은 50명에서 100명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식 충격요법 30일 만에 당의 경제부장을 갈아치웠습니다. 노동당 경제부장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데요. 그 경제부장은 한 달 만에 경질한 겁니다. 또 한 명이 부각됐죠.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김정은의 오른팔 조용원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일으켜 세웠고요. 김정은이 당 간부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패배주의, 보신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질책한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후쿠시마 해상 규모 7.3의 강진 사진 한번 보시죠. 동일본 대지진 공포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 지금 산이 무너져 내린 모습. 도로가 완전히 덮였죠. 당국에서는 쓰나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지만 인근의 주민들은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밤중에 높은 곳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랜 짐을 벗어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 끝이다. 당을 접수하고 대선에 재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조차 난감한 반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정치 컨설팅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0시. 오늘부터 수도권도 음식점 10시로 문 열 수 있습니다. 10시까지 1시간 늘어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연립.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연립지방정부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냥개.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갖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나를 권력의 사냥개로 봤다면 사람 잘못 봤다는 식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인터뷰를 갖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권력의 사냥개로 봤다면 나를 임명했으면 안 됐다. 즉 사람 잘못 봤다. 현 정부를 향한 날선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공개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설 연휴가 지난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설 생각이 오늘도 없어 보입니다. 버티기 모드에 들어섰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먼저 지난 출근길에 각계에서 일었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은 당시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때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전담 판사 로비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생각 없으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버티고 있다. 언론들은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 대법원장에게 앞으로 3가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제1야당이 모레죠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다면 야당으로부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여당이 추진했던 탄핵에 대해서 정말 여당이 설쳐된다라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왜 사표를 받지 않았느냐 등등 많은 소위 난감한 질문들을 받게 되죠. 김명수 백서 제작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사법농단 핵심 전현직 법관들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세 번째 변수, 헌법재판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결과도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연휴가 지났지만 김 대법원장을 향해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현직 판사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여전히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은 여전하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17일 날은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에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근데 물론 지금까지 이제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죠. 거의 다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대리 표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 높지 않다게 보이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은 굉장히 정책 쟁점화를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또 이제 여당에서 사실 이 출석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도 이제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백설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18일 사법농단 피의 판사들에 대한 1심 선고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판사들이,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다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사법농단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탄핵 소추가 과연 적정했느냐, 중대한 사안이냐 이런 이제 논란까지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 과연 18일날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그런 이제 사안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또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이제 국면이 조금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서 다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에 대한 이슈로 다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주 상황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뒤에 살펴볼, 전 무엇보다 과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지금까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것이 실명으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법원에서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김명수 사과하라. 거짓 해명은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 믿기 힘들다. 이제라도 심각성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해야 한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송승용 부장판사 익명이 아니라 실명이라는 점이 지금까지 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 부끄럽다, 참담하다, 사퇴하라 라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실명이라는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김 대법원장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지금 송 판사는 그 사과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송 부장님의 인식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거짓 해명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훼손시킨 행동이었음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과의 의사표시도 나온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될 점은 또 사과해야 되고 또 임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비롯됐다라는 주장도 과하다.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 탄핵소추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또 동조한다라는 의견을 실명으로 비판했던 것은 주류의 어떤 법조계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잘못한 사람은 탄핵소추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혼란을 일으킨 점은 또 사죄해야 된다라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예,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 퇴임을 앞둔 판사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에 이어 이번 부산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 법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권력 분립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고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 대법원장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천직에 있지만 실명으로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에 비해서 퇴직을 앞둔 판사 역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것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그래도 퇴직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뭐랄까요? 현직에 있던 아까 송 판사도 비판했지만 지금 김태규 부장판사는 굉장히 권력 분립의 원칙, 정치적 중립, 기본권, 헌법 대원칙, 치욕, 퇴진 날이 섰군요. 그러니까 앞사람은 사과하라는 거고 뒷사람은 물러나라는 거니까 그거는 온도차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저기 김태규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SNS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좀 실명으로 뭐랄까 약간 보수적 성향에서 현재 이제 법원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많이 내온 사람이고 앞서 이제 송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제 법원 비판했던 좀 진보적 성향에서의 이제 비판이니까 이 양쪽 보수하고 진보 전부 다 지금 이 상황이 안 좋다.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입장 없이 소위 버티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이건 제 추측이고 예. 예측인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뭔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퇴임까지는 저는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너무 혼란이 커질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어떤 식의 정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 간담회가 될지 아니면은 사과 입장문이 될지 뭔지를 이제 내놓는 걸 좀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이재명 부장 보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슈들이 끝나고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아마 조금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리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논란 여전하고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전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수사팀이 무혐의를 결재하라라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공식적인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는데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로 좌천, 덮었다면 꽃길. 자,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죠. 조국 수사의 보복이라고 생각하냐? 인터뷰를 한 기자가 거두절미 과감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좌천된 거 언론에서 제기됐고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혹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보복 차원으로 좌천됐느냐.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도 피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수사 관여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 말은 그렇다. 조국 수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나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를 덮었다면 계속 꽃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눈 안 감았다. 할 일이니까 한 것이다. 직업윤리다. 이렇게 말했고요.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출세시켜준 정부를 배신했다라는 공격에 대해서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날 쓰지 말았어야 했다. 사람 잘못 봤다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들이 환호하는 전직 대통령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할 일을 한 거고 변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대목부터 좀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에요. 조국 수사 때문에 나는 좌천됐다. 그리고 권력이 물어! 라고 준 것만 무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임명했으면 안 됐다. 나를 쓰면 안 됐다.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정권에 대한 그 수사가 한창일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환호들도 있었고 박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도 봤지만 사실은 대법원과 검찰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권력기관이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되는 어떤 기관들이, 정부 기관들이, 정부 부처들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유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그 엄중함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거 말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틀 안에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책임감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수사가, 그러니까 본인한테 현 정부에서 환호를 보냈던 전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도, 그리고 본인을 이렇게까지 그 좌천시키고 힘들게 만든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 현 권력에 대한 수사마저도 책임감, 직업의식 이런 데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국민을 위해서, 월급을 주는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였기에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본인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 꽃길을 걸었을 거고, 이 정부 정권은 거짓 선동으로 본인들을,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여러 검찰 수사들을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를 충실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박정화 대변인은 조국 수사 때문에 좌천됐다, 권력이 물라라는 사냥개 아니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박범계 장관 들어와서 검찰 인사 또 있었는데 또 좀 시끄러웠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검찰 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시끄러운 상황을 보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곳을 건드려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을 밟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번 좌천성 인사를 통해서 현재 한직에 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인사는 그전에도 보셨듯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법무장관 내에서, 검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굉장히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고, 과거에도 사실은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권력의 사냥개 역할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거부하고, 그 거부로 인해서 지금 좌천됐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박정화 대변인 개인적 견해고요. 인터뷰는 계속 진행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가점적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추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은 이거였습니다.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재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시된 상황이죠. 추 장관은 이뿐만 아니라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 전 장관이 밝혔던 의혹, 그렇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입니다. 검사와 기자가 공모하여 협박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추후 상당 증거 있다더니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실패한 것이다. 상당히 흥미롭군요. 이 의혹과 현재 정국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건 권력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실패한 것이다. 추 장관 상당한 증거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휴대전화 얘기만 되풀이한다. 어떻게든 흠 찾으려는 별건 수사다라고 의심했고요. 당시 전방위 공작에 당해 감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간들을 기록에 남겨두자는 취지로 그때 수사 권고위에 말을 한 거다. 가족들에게 험한 일 이겨내자라고 부탁을 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데 윤태곤 실장님, 한동훈 검사장의 이 규정,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인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실패한 것이다. 이 주장이 한 검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검사장이 지금까지 아주 단편적으로 언론의 질문들에 대한 짧은 답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 이제 의중을 조금 이제 밝혀왔어요. 확인, 그 취재를 하면 확인 정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 모르는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말한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겠거니 한 것이 이제 확인된 건데 저는 이제 재밌는 것이 왜 설 마치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인터뷰를 했을까? 언론과 또 이제 사진은 싣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까다롭게 인터뷰를 했을까인데 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이제 이야기들이 엇갈리더라고요.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박범계 장관이 들어오면서 임사가 날지도 모른다. 그런 처음에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요직으로야 가겠습니까만은 그 법무연수원 진천에 있는 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게 사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뭔가 이래 그래도 바깥으로 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안 빼고 그대로 뒀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 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입건이 돼 있어가지고 아예 이 사람이 이제 무혐의가 나면은 그냥 그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무혐의가 나면 나 이제 검찰 못 있겠다. 사표 내면 사표 수리해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뭐 기소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면직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답답할 것 같다.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뭘 내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심경 내지 이제 억울함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지금 그 재판이 한동훈 검사장 자체는 이제 재판도 안 받고 있는 거고 이제 본건에 대한 재판들도 별로 진도가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법무부 쪽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고 조금 있으면은 중앙지검 내 뭐 1차장, 2차장, 3차장 내지 부장 이런 뭐 인사가 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는데 그럼 그 새 인사가 나가지고 이 수사에 대해서 다시 박차를 가한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공작과 선동. 어찌 보면 조금 무서운 단어들인데 이재명 기자. 한 검사장은 저렇게 생각하는군요. 본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문제 제기,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그리고 본인을 향한 어떤 수사, 현상화, 이게 공작과 선동이다. 정확히 공작, 선동, 이게 뭡니까? 글쎄,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가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아직까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뭐 추미애 전 장관 측이라고 해야겠죠. 거기서는 그 휴대전화를 풀지 못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마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혐의가 증거가 여러 가지 차고 넘쳤다 그러면 분명히 휴대전화는 그중 여러 가지 증거 중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증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뭐 대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증언이라든지 봤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그 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결론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수사가 무엇을 위한 수사였느냐.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 아니었느냐.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공작과 선동이란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 한동훈 검사장이 제기했던 가장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얘기했던 건 결국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모 전 대표를 어떻든 검사장과 검찰과 검사와 기자가 압박하고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강요를 해서 그래서 마치 없는 증언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오히려 지금 한동훈 검사장 거꾸로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야말로 증거 확보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뭔가 증거를 보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휴대전화 증거를 통해서 다른 별건 수사를 자신에 대한 별건 수사를 오히려 거꾸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었던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막자고 했던 건데 결국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공작과 선동의 그런 문제들을 어떤 상식이 막아냈다. 이렇게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의 어찌 보면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법무부의 판단 혹은 법무부의 생각과는 다소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뭐 공작 선동도 그렇고 조국 수사 때문에 좌천됐다라는 것도 한동훈 검사장의 생각이고 법무부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보면은 그 검사를 되게 사랑하시고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인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검찰의 고위직이 저렇게 일간지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표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런 인터뷰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변호사 기자 역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잡지인데 검사님들은 인터뷰도 잘 응해줄 수가 없어요.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예. 허락을 받고 승인받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검사라는 직책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객관적인 지위가 명확하게 중립적인 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한 특정 세력을 향해서 저렇게 정치를 한다, 공작을 한다, 의도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척점에서 자꾸만 어떤 문제를 크게 확대 해석하는 인터뷰를 공개한다고 한다면 저 검사님은 어떤 특정 세력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염려가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간지에 인터뷰를 했을까? 그게 하나의 의구심이 들고요. 예. 자꾸만 정쟁에 휘말릴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저 완전히 동의해요. 아까 저 법원 판사들도 약간 두 판사, 부장 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톰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축적돼 있었던 거, 어떤 이제 특정 검사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찰 요청을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게 쌓이고 네가 하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서로 절제하고 자중하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뭐 법무부란 이런 데서 뭐라고 만약에 하면은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이 저 사람이 그 계산 안 하고 저런 인터뷰 했겠습니까? 아니 누구 한테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냐, 이것이야말로 탄압이다 라는 프레임까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군요. 한동훈 검사장은 근데 또 다른 얘기를 이 안에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본인에 대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관한 몰이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봤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사실은 공작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화된 검찰 조직이란 허상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월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 찬성을 하는데 지금의 검찰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대단히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개혁이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을 걸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일상적인 직업 윤리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몰아왔던 이 한동훈 검사장 혹은 뭐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저항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두 분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뭐 자기 주장을 한 거다라는 데는 좀 결이 다른 해석을 저는 이 인터뷰상에서 읽었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 내용 보도해드리고 있고 패널들의 각기 다른 견해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현재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대놓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비호, 측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검사장 당사자는 뭐라고 인터뷰했을까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 윤석열 측근이냐?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 둘 다 공직자이고 할 일을 했던 것뿐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관계 아니다. 측근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을 수사했을 때 굉장히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나 본인은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이 직업윤리다. 우린 그걸 했을 뿐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똑같은데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진 거죠. 결국은 한 검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검찰이 달라진 게 아니라 권력이 달라졌다. 권력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검찰을 향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측근이냐에 대한 답이 윤 총장의 뭐 측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 가치라는 결국은 법치주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을 어겼으면 처벌하고 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이제 집행할 뿐, 수사를 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대구의 학교 폭력, 학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국가대표급의 실력을 보유했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서 이 두 선수가 직접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두 선수의 직접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그 사과를 받지 않겠다. 피해 학생 학부모까지 나섰습니다. 논란은 더욱더 번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일단 먼저 나왔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학폭 추가 폭로. 작성자 A씨, 쌍둥이 자매와 만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 더는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어 1년 반 만에 옆산을 통해서 산 타고 도망갔다. 너희 전 재산 다 줘도 피해자들을 받은 상처는 하나도 안 없어진다. 라고 추가 폭로 나왔고요. 처벌보다는 선수 보호가 우선이라는 구단 측의 입장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 어렸다는 누군가는 그런 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았던 걸까? 특히 이 후반부는 소속 구단 흥국생명 측의 어떤 선수들을 징계하기에는 선수들이 지금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식의 취지의 어떤 구단의 공식 뭐랄까요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추가 폭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렸던 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학교 폭력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냐라는 되물음으로 구단 측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이다영 선수의 학폭 의혹,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사과했지만 추가 폭로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게 됐고, 피해자의 학부모까지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학부모도 폭로,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다라는 겁니다. 작성자 C씨, 시합장을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지, 나머지는 자리만 지켰다. 한국생명, 대한배구협회, 대한체육회는 방관자 아니냐, 이재용, 이다영에게 엄벌과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라며 이 피해자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이 부모와 추가 피해자는 본인이 진짜 피해자, 진짜 피해자의 부모라는 소위 인증까지 자료를 공개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저희 간략하게 추가 폭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재용, 이다영 이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추가 피해자도 나왔고, 그 추가 피해자의 폭로와 별도로 또 피해 학생 부모까지 지금 나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을 뭐 폭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한순간에 뭐 한 명을 상대로 해서 폭력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게 된 거죠. 여러 명의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흡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흥국생명도 이제 저희 방송하기 조금 전에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장 정지를 시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사태가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사실 뭐 흥국생명 입장에서 이 두 선수 자체가 굉장히 뭐 중요한 자산이죠. 가장 뭐 성적도 마찬가지고 스타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가서는 계속 이제 학교폭력 그 피해 신고가 더 나올 수 있고, 더 그것이 부각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무기한 출장 정지시켰는데, 글쎄요, 뭐 이게 꼭 뭐 두 선수가 그래서 뭐 그 흥국생명 입장은 두 선수가 이 단순히 출장 정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뭐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뭐 두 선수 때 만약에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운동을 그만둔 선수가 있다 그러면 참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선수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계라는 게, 스포츠계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합숙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뭐 지도자와 학생, 또 학생 사이에 서열화돼 있고, 또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어떻게 만연되어 있는 어떤 뭐 육체적, 언어적 폭력들이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건데, 이 사태를 그러니까 꼭 이 배구계뿐이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윤태곤 실장님, 학교 폭력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특히 인기 스포츠 스타나 또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리가 학창생활 다 했지만 학교 폭력, 글쎄요, 뭐 철없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흔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그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 흔했죠. 네. 흔했었고, 그럼 이제 왜 이게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한테만 터져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그 가해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위상이 없고 좀 이제 뭐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그렇게 화가 나지가 않겠죠. 근데 나를 이제 가해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환호를 받고 있고 스타로서 추앙을 받고 있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더 화가 나고 또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미투하고 이제 그런 유사점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추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계하고 이 스포츠계하고의 또 차이점이 있는 게, 연예계는 이제 개인 혹은 이제 소속사의 차원인데, 스포츠 쪽에서 학폭이 복잡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묻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게, 뭐 학폭뿐만 아니라 스포츠 팀 내 뭐 작년, 재작년,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았죠. 여러 종목에서 철인 3종 경기에서도 이제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컬링팀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주위에서 이걸 묻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불거지면은 그
종목 자체가 타격을 받는다. 팬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뭐 체육회로부터 협회가 징계를 받는다. 야, 그럼 이거 다 우리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네가 참아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묻어왔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배구는 상황이 다르지만은 여기 이제 피해자들이 말할 때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은 그 팀 내 그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이다. 라는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팀들이 결국은 기업 홍보의 목적과 뭐 스포츠 진흥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 것일 텐데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팀 운영해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철수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또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럼 그 피해자 보고 네가 참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중첩되고 복잡한 문제들이고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가지고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용기를 내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자진해서 만약에 지금 또 떨고 있는 다른 스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조금 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선수가 자필 사과문까지 올렸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철없을 적에 했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자필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가 않는 것이 보시면은 학부모들이 이제 그 폭로한 글 중에는 쌍둥이만 배구하고 다른 사람 다 들러리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린 학생이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특히 이제 폭력도 기숙생활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관리 감독 철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어떤 폭력에 둔감한 문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제대로 징계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관리 감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누적된 폭력이 학교 폭력 양상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뿐 지금 보시면 시험장만 다녀보면 쌍둥이만 배구였다라는 거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학연, 지연 이런 문제 굉장히 많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 또한 정말 잘해서 기회를 쌍둥이한테만 줬으면 이런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들러리처럼 제대로 된 기회라든가 공정한 어떤 선발 시스템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폭로가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유독 이 쌍둥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서 마치 이 사람들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면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마무리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어진 일, 중학교 때 벌어진 일 공소시효 다 지났고요. 징계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여론이 몰아가고 이거는 단죄해야 된다,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꼬리 자른다고 하죠. 그런 양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마 폭로되지 않았지만 다른 선수들 중에 폭력이 대물림돼서 나도 맞고 배웠기 때문에 맞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합숙 생활하다 보면 서로 치고받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개인의 문제로 너무 치부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우리 패널들께서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 방송 전 흥국생명 소속 구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기한 출전 정지.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두 선수 뼈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용서 비는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자, 이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두고 흥국생명이 징계를 계속 미루는 등 좀 나이브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비판의 여론을 의식해서 서둘러 무기한 출장 정지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무기한 출장 정지 결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흥국생명 입장이 이거였어요. 두 선수 상태가 좋지 않다. 심신 안정을 취해야 한다. 징계도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려야 되지 않느냐. 처벌보다 선수 보호가 먼저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폭로도 제기됐고 흥국생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결국 조금 전 무기한 출전 정지 조치까지 현재 나오게 됐다라는 배경이 나온 건데 박정환 대변인 좋은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들만의 문제겠느냐. 맞습니다. 스포츠계에서 특히 합숙 문화에서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 시스템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저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한다고 다 애들 때리고 돈 뺏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돈 뺏는 애들, 괴롭히는 애들,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게 처음에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해명 반성문 쓰는 중에 어릴 때의 일, 그리고 흥국생명 구단 내에서 처벌보다는 선수 보호가 먼저다라고 했던 해명이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 화를 더 돋구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말씀 주셨지만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흥국생명도 배구협회도 굉장히 난감하긴 할 겁니다. 뭐 과거에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소속 구단이나 배구협회가 관련돼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은 관건은 이 흥국생명 측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피해자를 만나서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가 저는 해결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피해 학생은 아까 본 것처럼 사실은 학교 폭력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초학년 때 이미 엽산을 통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구를 하고자 하는 인생 모두를 접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어떻게든 치유하고 서로 간에 해결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다음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는 게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보였던 것처럼 못해도 저기 국민들 앞에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피해자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하는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뭐 끝없이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자꾸 촉발될 그런 우리 사회의 숙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추가적인 폭로 내용, 또 특히 학부모의 추가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보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두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에 김연경 선수, 같은 소속팀이죠. 김연경 선수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길래? 껴있는 인터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김연경 선수가 지난해 10월에 같이 인터뷰를 했다. 분위기는 이재영, 이다영 둘에게 달려있다. 독이 될지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 올해 우리 팀은 둘에게 달렸다. 잘 부탁한다. 잘 좀 하자. 네 손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잘 챙겨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선수는 많은 분들이 챙겨주기 때문에 내가 안 챙겨도 된다. 전 오히려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 내가 더 챙겨야 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인터뷰를 했던 대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윤 시장님, 이게 왜 다시 회자될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막 짜맞춰가지고 이게 그때 예. 그거였니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환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연경 선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국가대표고 스타고 또 이제 가족이 뭐 말하자면 스포츠 명문가이기 때문에 포기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더 후배들 주전이 아닌 선수들을 이제 챙겨야 된다 하고 김연경 선수가 이야기한 거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 지금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많죠. 뭐 팀 내 갈등들이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가 뭐 그 확인되지 않은 거를 추측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자 배구계로도 학교 폭력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OK 구단 소속의 심경섭과 송명근도 학교 폭력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작성다 B씨는 고교 1학년 때 노래 불러보라는 선배들의 강요를 거절하자 급소를 가격해 봉합수수까지 받았다. 선수가 되고 싶어 아무런 보상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 후회된다. 가해자들이 그때 악행을 반성했으면 한다라고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송명근은 가해자가 맞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모두 사실 전부 시인한다. 학폭 가해자 맞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반성하고 또 반성 중이다. 내일 이후 경기 출전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OK금융그룹 소속 구단 측의 공식 성명도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송명근, 심경섭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지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감독을 통해 전달했다. 선수가 내린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키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
이게 뭐 흥국생명도 그렇고 OK도 그렇고 두 선수가 앞으로 뭐 기약 없이 경기에 뛰지 않게 하겠다. 경기에 뛰지 않는다고 해서 선수들이 받는 고액 연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경기를 뛰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자, 과연 가해자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앞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당사자를 찾아가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이 배구, 남자 배구 선수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겠죠.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결국은 흥국생명도 그냥 무기한 출전 정지만을 밝힌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두 선수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마음의 응어를 조금 더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박정하 전 대변인도 얘기하셨는데 뭐 남자 선수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윤태곤 씨가 얘기했지만 한번 터지니까 분물이 터지니까 사실은 뭐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뭐 한두 명의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 특히나 학교 체육 엘리트 스포츠계에서 갖고 있는 어떻게 만연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배구계뿐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계로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또 번져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먼저 선언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구단 차원 그다음에 스포츠계 차원에서 이 논의가 좀 본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좀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학교 폭력 논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과연 야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에 화답했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여권의 서울시장 선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빈약한 공약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21분 도시공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민주당다운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중요한 선거 소식을 균형 있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건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21분 서울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공약은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 논란은 민주당다운 게 뭘까라는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다운 게 뭘까요? 박영선, 우상호, 설전. 자,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물어요. 민주당다운 게 뭐냐? 우리는 집권정당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두 사람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까?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데 선거 전략, 뭐 이쪽에는 좀 밝은 전략품 윤 실장께서 보시기에 우상호 후보가 문제 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다운 정책, 이게 뭘까요? 민주당답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보통 이제 선거에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이제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 질문에 따라서 대답도 약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좀 진보적이고 원래 정통파에다가 뭐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누가 나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누가 나가면 강하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군요. 그렇죠.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그 정체성, 적합도에 좀 강점이 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말씀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두 분의 이제 격차가 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 일관된 이렇게 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우상호 후보는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나는 이 당의 이제 적통이고 나의 이제 공약 같은 것도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이제 진보적인 공약이다. 예. 이런 부분을 무기로 삼는 것이고 박영선 후보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제 진보적인 정체성보다 실제 이제 시민한테 이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있는 거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이냐라는 이제 답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자 출신의 스탠포드 박사, 김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김수영 박사님, 일단은
우상호 후보에 의해서 비판받은 민주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는 박 후보의 21분 서울, 이게 뭐길래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우 후보는 문제 삼은 거죠? 이 컴팩트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막 개발을 막 우후죽순 넓게 하지 말고 도시라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고밀도로 그 안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21분 안에 거기에 직장도 다녀올 수 있고 레저도 해결하고 주거도 해결하고 그렇게 도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거를 이제 박영선 예비 후보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호 후보가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 그 말이 좀 의아했어요.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의 그 공약도 조금 정확하게 뭔지 손이 좀 안 잡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민주당답지 않을 건 뭔가 이게 뭐 개발 중심의 이야기라서 그런가 하지만 또 박영선 후보는 이제 공공주택 얘기도 하거든요. 그 컴팩트 도시 안에다가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박영선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놨어도 그것은 민주당답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민주당답다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선을 먼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민주당 내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적통이고 친문이고 뭐 친노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경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친문 행보, 봉하마을에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문 성향의 인터넷 뭐 커뮤니티에 뭐 인사말을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민주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은 잘 모르겠는 이제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상대방 후보를 좀 이제 비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 사이에 강한 지금 프레임이 걸려 있는 거군요.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스러운 건 나다. 내가 민주당을 대표할 선수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우린 집권 여당이다.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다. 뭐 이렇게 경쟁력이 나다. 뭐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은데 오늘 두 후보가 첫 TV 토론이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있죠. 그러니까 MBC 100분 토론에 참여를 해서 두 사람이 토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오늘 이제 첫 여야를 통틀어서 후보 경선의 TV 토론의 첫 스타트를 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국민의힘도 TV 토론을 하는데 결국 뭐 이제 TV 토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심, 특히나 당심보다는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점에서 두 후보가 아마 오늘도 21개 컴팩트 도시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도 논쟁을 할 테고 또 우상호 후보가 얘기한 민주당 다음에 대한 아마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영선 후보가 21개 컴팩트 도시에서 왜 21개인지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개도 아니고 특히나 자치구가 있는 25개도 아니고 왜 21개인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21분 내에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쇼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으겠다는 건데 만약에 21개 자치구를 전환한다면 어마어마한 뭐 대전환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25개 자치구를 유지한 상황에서 21분 내에 그런 이제 모든 생활 편의시설들 다 갖추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2021년 선거기 때문에 21개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논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 이제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다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김수경 박사 얘기한 것처럼 박원순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2차가 아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본인은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상호 후보가 반드시 오늘 토론회에서 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에 더 해명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앞서 많은 패널들께서 우상호 후보의 발언 중에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해주셨으니까 박영수 후보의 정책이 상당히 거창한데 임기 1년짜리예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뭐 이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를 보궐선거 자체는 임기 1년이지만 다음 이제 2022년 내년에 바로 이제 또 지방선거가 있죠. 거기에 현재 이제 이번에 당선된 후보가 다 출마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 속에서 오면 5년 임기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5년 임기 속에서
21개 컴팩트 도시가 완성되느냐. 사실 그것도 그냥 미지수죠. 그러니까 사실 그 21개 컴팩트 도시가 딱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자치구 단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지도 위에다가 과연 그 원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설명이 없으면 지금 우상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인 공약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후보의 앞으로 TV 토론도 남아있고 뭐 정책 발표도 있으니까 과연 왜 21분인지 왜 21개인지 이게 가능한지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게 뭔지 박원순을 계산하겠다는 게 뭔지에 대한 향후 두 후보 각각의 입장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상호 후보는 봉화마을에 다녀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역시 윤 실장께서 앞서서 이제 분석해줬던 게 정확하게 맞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계승하는 건 나다. 적통성은 나이겠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봉화에 다녀왔다. 6월 항쟁의 동지자 그리운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 서울시장이 되어 당신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민주당의 적통, 친문을 잇는 후보는 나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들 소식 접해봤고요. 이번에는 야권 서울시장 경선 판도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측은요, 연립정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저쪽의 후보 다 함께 서울시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연립정부안 탄력, 안철수 대표.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같이 서울시를 운행하자라는 것.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도 2달 만에 화답을 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운영할 수 있다. 나경원, 서울시 공동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이번 과제다. 결국 3자가 현재 동의한 상황. 누가 돼도 우리는 하나. 서울시는 함께 운영하겠다. 안철수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초기부터 범야권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박사님, 이 연립정부라는 개념이 좀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선 방식도 다 정해졌고 이제 제3지대에서 뭐 안철수,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경선을 해서 이제 이기는 사람이 또 국민의힘 후보랑 또 이제 붙어서 이기면 이제 결국은 그 서울시장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편이 이긴다고 해서 다른 편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이제 상생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형식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나머지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참여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측의 어느 사람도 패자가 없는 둘 다 모두 승자가 되고 이 이제 서울시의 어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초반에는 좀 그 단일화라는 게 이제 하나의 옵션이었다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필수라는 것을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수용한 것 같고요. 이게 수용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죠. 사실 뭐 맨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그냥 만든 후보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마 중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들의 민심을 너무 못 읽는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상 대결이라던가 뭐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일화라는 어떤 큰 그림에는 모두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는 중요하다. 그러한 어떤 문제 의식에서 어떤 쪽을 지지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박정환 전 대변인. 앞서서 이제 21분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냐고 물었잖아요. 서울시를 연립으로 같이 하겠다. 가능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5년, 이번엔 좀 뭐 당선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하면 당선이 되는 시장이 내년 선거까지 해서 5년 서울시를 맡는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있어서 그걸 다 어떻게 인재를 등용해서 운영을 할 건가라는 것도 숙제인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좀 전에 김수경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숨은 그림은 거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승전 단일화 여기에 가 있는데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시점이 제일 재밌는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 연립지방정부에 대해서 작년 12월 21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2달여 가까이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는 전혀 답이 없었어요. 뭐 지도부도 답이 없다가 이제 어제 오세훈 후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경원 후보도 이에 화답을 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봤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내가 미리 얘기한 거고 이제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2월 말경에 있었던 구도와 최근의 구도가 보수, 진보 양측의 지지자들 말고 중도의 지지자들을 누가 과연 갖느냐. 그래서 그 중도의 지지자들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됐고 현재로서 야권에서는 그 단일화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승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것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작년 말에 했던 제안을 오세훈 후보가 어제 얘기를 하고 그 비슷한 시간에 나경원 후보는 금태섭 후보와 남산 둘레길을 걸었던 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오세훈 후보의 얘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요. 지금 현재 제3지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준결승식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3월 달에 있을 본선에 대한 이런 계산들도 각 후보들이 지금 하면서 저렇게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대목이 좀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간의 우선적인 단일화 협상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TV 토론 세부 사항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인 만남이 일단은 결렬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양측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시죠. 내일 토론인데 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2월 15일 예정된 금태섭 예비 후보와의 TV 토론이 일정상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태섭 후보 측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단일화 실무 논의에 즉각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실무 협상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금태섭 후보 측은 무슨 소리냐? 다 양보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무 협의만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 또 서울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토론이지 실무 협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실무 협상 내용을 거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횟수,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공방을 벌일 수 있는 토론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태훈 시장님, 결국 양측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원래 예정돼 있었던 토론은 불발된 것 같고 현재로선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 토론을 하냐 아니면 예정된 범위에서 국한돼서 하냐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지만 미세한 어떤 기준을 두고 양측이 합의를 못 이루어서 지금 오늘 토론이 약간 결렬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첫 토론 문제를 두고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데 두 후보가 과연 단일화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오늘 TV 토론은 왜 결렬된 겁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이렇죠. 원래 이제 금태섭 후보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이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는 좀 많이 하자, 빨리 하자라는 거였고 조금 이제 줄이고 조금 천천히 보자라고 해서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하기로 한 거잖아요. 설 지나가지고. 근데 그 후보 쪽에서 내가 이 부분은 양보했으니까 좀 내용적인 거는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우리 쪽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인 것 같고 안 후보 쪽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루틴하게 좀 정해진 틀 내에서 하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심이 모이는 거.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권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그 박우 뭐 두 사람 충돌 벌이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내부에서 너무 재미없게 가는 거 아니냐 우리 억지로라도 싸워야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싸워야 재밌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제 뭐 관심을 좀 모으는 것은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면 어쨌든 지지율이 앞서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잃을 것도 더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힘은 센데 잃을 게 많은 쪽이 있으니까 그게 이 협상이 팽팽해지는 거죠. 힘이 세고 이제 힘이 약하면 한쪽 확 기울어질 수 있는데 거꾸로 보면은 이쪽은 잃을 게 많고 이쪽은 잃을 게 작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뭐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되긴 되지 않을까. 토론 같은 것도 뭐 이게 안 할 경우에 둘 다 타격이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타격이 더 크니까. 예. 어쨌든 두 사람 오늘 토론은 현재로선 불발. 자, 그 와중에 나경원 후보가 금태섭 후보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반문재인 연대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생각하고 또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같이 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런 와중에 나경원 금태섭 일단 두 분이 만났는데 자 이재명 기자 국회반장이잖아요. 이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 색채를 처음에 많이 이제 보여줬었죠. 본인이 뭐 짬뽕 짜장면, 짬짜면 얘기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자기는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집토끼를 이렇게 잡는 그런 이제 성공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좀 더 이제 본선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금태섭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제3지대에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도 쪽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보고 좀 그렇게 좀 더 자신의 스펙트럼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만남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안철수 후보의 연립 정부론 얘기를 했었지만 본인은 이것을 자유주의 상식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문재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인 구호를 붙일 텐데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본인도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와 상식이라는 안에서 다른 걸 다 포용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뭐 시대전환의 조정 후보까지 지금 나경원 후보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다 포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만남을 성사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치가 오늘자부터 변경됩니다.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가족 모임 금지가 조금 바뀝니다. 예외 조치가 좀 들어가는데 사실 명절 연휴 때 직계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 모임은 5인 이상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댁에 이제 우리 아들 딸 우리 부부가 같이 가는 거 직계니까 오케이. 그런데 예외 규정이 딱 들어가죠. 노란색으로. 단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 안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재명 기자, 김진 기자 두 사람이 친형제라면 부모님 빼고 니들끼리 밥 먹어? 그건 안 된다. 이건 뭐죠? 야당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전국 유흥주점 밤 10시까지 허용. 클럽에서 춤추기는 금지입니까? 클럽에서 뭐가 허용되는 거죠? 노래방, 방마다 4명. 영화관, PC방 시간 제한 해제, KTX 오늘부터 통로 좌석 판매, 수도권 사우나 찜질방은 계속해서 이용 불가. 자,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에게 이런 거 물어봐서 죄송한데, 몇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가족끼리, 직계 가족끼리 만나도 됩니다라고 해놓고서 부모님 빼놓고 형제들끼리 보는 거 안 된다. 이건 또 뭔지. 그리고 앞서서 나왔지만 클럽도 허용되는데 클럽에서 춤추는 거 금지.
그럼 뭐 클럽에서 뭐 하는지. 이게 참 기준이라는 거는 어쨌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은 왜 4명까지는 되고 5명부터 안 된다는 거야? 라는 게 도대체 5명의 이유가 뭐냐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기준이라는 걸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설명을 좀 국민들한테 이해하게 해주면 이제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까지는 괜찮은데 형제 자매끼리만 만나는 거는 4인 이상은 4인까지만 되고 5인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 같은 경우도 뭐 제 추측건데는 부모님은 어쨌든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이제 많이 챙기고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가 조금 손자 손녀 데리고도 가서 볼 수 있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뭐 딱히 그렇게까지 물론 친교를 위해서 만날 수는 있어도 꼭 들여다봐야 되거나 챙겨야 되거나 이렇게 케어를 줘야 되는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서는 예외로 적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라도 어쨌든 설명을 해주면 이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또 이제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은 하게 해주면서 국민들한테는 방문을 자제해라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어긋난 시그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국가의 많은 행위들은 그렇게 늘 일관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팔지만 담배 피지 말라는 캠페인도 하잖아요, 국가가. 그런 것처럼 너무나 일관되게 모든 걸 하려면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은 하게 해주되 최대한 자발적으로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고민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항상 이제 예외가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기준이 나올 때마다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9시부터는 괜찮고 뭐 10시부터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따져 묻는 것들이 좀 아쉽고 또 국가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수긍할 수 있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 설명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야당은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되고 형제 자매끼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신 가족은 어쩌라는 겁니까? 언제는 5명은 덮치고 4명 앞에서는 주춤하는 코로나19를 만들더니 이제는 형제 자매는 잡고 시어머니 며느리는 풀어주는 인공지능 코로나19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인 것 같아요, 윤 실장님. 근데 저는 이제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인 편이에요. 어디선가는 기준을 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러면 돼요. 야당한테 제안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 형제들 보고 이 케이크 나눠서 먹으라고 하면 싸우잖아요. 서로 크게 자르는 사람하고 고르는 사람을 다르게 만들면 돼요. 그거는 자르기는 네가 자르고 고르는 건 네가 골라라라고 하면은 얘가 큰 거 고를 거니까 최대한 공평하게 자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훈련장 어떻게 보면 훈련장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를 우리가 일일이 입법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 조치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자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늘어나면은 조여야 되고 조금 풀어지면은 또 이제 느슨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점점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거는 작년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런 이제 정책적인 거, 행정적인 것이 나아야 된다는 점이죠.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하루에 한 테이블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달이면 30테이블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단비는 단비예요, 솔직히. 2~30만 원 정도는 일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조금 나한테 큰 기대는 못하고 엄청 어렵죠. 큰 기대는 안 해요. 술 먹고 노래하는 거는 야간에 하잖아요. 영업 재개해도 이제 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우리.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텐데 박 대변인 형제 있으세요? 저 있죠. 근데 뭐 그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뭐 어떤 분들이 뭐 2분이나 한 분이 병원에 계시고 그 병원을 갔던 형제들이 그 다음에 나와서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 얘기하면서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니라 정말 그 실질적인 방역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번 대책 역시 그냥 그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치 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봤지만 그 1시간의 중요함이 얼마나 크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니 뭐 조금만 노력하면 단위 면적당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1시간 찔끔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할 거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구정연휴 지나서 해가 좀 길어졌으니까 1시간 더 영업하세요라고 해석을 해야 될런지 구정연휴 지났으니까 코로나도 이제 9시까지 활동하다가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활동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런지 그 정부의 원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여전히 못하겠습니다. 네, 패널들의 다양한 견해 들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짚어드리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